우리 아들 꼬셔서 네 맘대로 써먹으려고 했지? 놔주세요, 어머니. 내가 있는 한 어림도 없어. 진수야, 너 애미냐, 인연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방안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채윤의 눈이 진수에게로 쏠렸어요. 제발, 한마디만 해줘.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해줘. 진수는 눈알을 굴렸습니다. 엄마지, 당연히. 왜 그래? 엄마 말대로 할게. 그 순간 박채윤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이었어요. 3년이라는 세월이 한꺼번에 뭉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채윤은 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리고 머리채를 잡힌 채윤은 앞으로 어떻게 복수하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박 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날 저녁이었어요. 채윤의 핸드폰이 진동과 함께 밝아졌습니다. 화면에는 이진수의 이름이 떴고 채윤은 별 생각 없이 받았어요. 채윤아.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떨렸어요. 잔뜩 잠긴 것 같기도 했고 울음을 꾹 누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나 붙었어. 짧은 세 글자였어요. 채윤은 핸드폰을 쥔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그 말이 뜻하는 게 뭔지 머리로 계산하기도 전에 가슴이 먼저 알아버렸어요. 진짜야? 응. 최종 합격. 채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3년이었어요. 꼬박 3년이었습니다. 이진수가 5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렸어요. 합격률이 얼마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고, 그 힘든 시험을 통과하는 게 말처럼 쉬운 줄 아느냐고, 공부하는 동안 수입은 없고 생활비는 나가고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기다리는 여자 입장에선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러나 채윤만은 달랐습니다. 할 수 있어. 나 믿지? 그 한마디가 진수를 책상 앞에 붙잡아 두었고 채윤은 그 옆에 서 있었어요. 자기 회사 일을 마치고 퇴근해서도 주말이 와도 명절이 와도 채윤은 그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하루 18시간 공부하는 남자 옆에서 채윤이 한 일들을 굳이 낱낱이 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새벽 2시에 편의점 도시락을 사다 날랐고 시험이 다가오면 굳어버린 어깨를 주물러 주었고 멘탈이 무너지는 날이면 밤새 전화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달마다 용돈까지 넉넉하게 챙겨줬습니다. 그 모든 걸 채윤은 당연한 듯이 해냈어요. 사랑이라서 그랬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이진수 최종 합격. 채윤에게 그것은 단순한 시험 합격이 아니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이었고 자신이 선택한 남자에 대한 믿음이 옳았다는 증명이었습니다. 눈물이 나는 게 당연했어요. 서러워서가 아니라 그냥 다 쏟아지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날 밤 둘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진수는 자꾸 웃었고 채윤도 자꾸 웃었습니다. 별것 아닌 말에도 웃음이 나왔어요. 오랫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줄이 드디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결혼 이야기해도 되겠지? 채윤이 먼저 꺼냈어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말을 먼저 입 밖에 꺼내지 않았던 채윤이었습니다. 기다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재촉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꾹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진수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먼저 말씀드려야지. 맞아. 어머니 뵙고 싶어?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공부한다고 계속 미뤄왔잖아. 이제 될 것 같은데. 알겠어. 자리 잡아볼게. 며칠 뒤 자리가 잡혔어요.
장소는 강남 한복판의 고급 한정 식당이었습니다. 채윤은 꽃무늬 포장지에 과일 선물 세트를 정성스럽게 싸왔어요. 손이 살짝 땀에 젖었습니다. 3년을 사귀었어도 어머니 앞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잘 보이고 싶었어요. 당연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속으로 몇 번이나 연습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박채윤이라고 합니다. 진수 씨 옆에서 많이 부족했을 텐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설프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게. 창가 좌석에 먼저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김명자였어요. 60 초반쯤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머리는 파마를 단단하게 굴렸고 손목에는 금팔찌가 번쩍였어요. 체격이 작지 않았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며 채윤을 발견하는 순간 그 눈빛이 위아래로 훑혔어요. 훑고 또 훑었습니다. 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김명자는 앉지도 않았습니다. 핸드백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걸 채윤의 얼굴 앞으로 던졌습니다. 탁! 봉투가 테이블 위에 떨어졌어요. 채윤은 순간 눈을 깜빡였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을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어머니가 들어왔고 앉지 않았고 봉투를 던졌습니다. 맞았습니다. 그게 맞았어요. 우리 애가 그동안 신세를 많이 졌다더라.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톨의 온기도 없었어요. 이자까지 넣었으니까 이거 받고 조용히 헤어져. 채윤은 봉투를 보았어요.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 자리에 앉으시겠어요? 최대한 예의를 지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신경 썼어요. 앉긴 어딜 앉아. 할 말은 다 했어. 저는 어머님과 제대로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나온 건데요. 인사? 웃기고 있어. 김명자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우리 진수가 5급으로 시작하는 거 알지? 앞으로 탄탄대로야. 그런 자리에 어울리는 짝이 따로 있는 거야. 내가 이미 봐둔 데가 있다고. 괜찮은 집안에 반듯한 처자야. 채윤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어머님, 저는 진수 씨를 3년 동안 진심으로. 3년? 그래서 어쩌라고. 김명자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그 3년 동안 우리 아들 뒤치다꺼리 했다는 거잖아. 내가 왜 그걸 고마워해야 해? 우리 아들이 그 시험 합격한 건 우리 아들이 잘난 거지. 내 덕이야? 말이 날아와 박혔어요. 채윤은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뭔가 말해줘. 눈으로 그 말을 했어요. 진수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외면이었어요. 채윤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자기야. 목소리를 낮게 부드럽게 불렀어요. 어머니 앞이었으니까요. 진수 씨, 어머니한테 말씀 좀 드려봐. 진수가 조금 움찔했습니다. 엄마와 채윤 사이에서 눈치를 보았어요. 시선이 오가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일단 앉아서 이야기하지. 그 말을 들은 김명자가 씩 웃었어요. 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싸늘했습니다. 우리 진수가 또 저러네. 그러더니 채윤 쪽으로 한 발 다가섰어요. 저 애 원래 저래. 착한 척하면서 결국엔 다 내 말 들어. 3년 사귀었으면 알겠지? 그걸 이제 와서 뭘 믿고 앉아서 이야기하자고 해. 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깟 몇 푼 보탰다고 사모님 자리를 노리는 거야? 내가 멍청해 보여? 요즘 그런 여자들 많아. 스펙 없으면 남자 스펙 보고 달라붙는 거잖아. 어머님, 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진수 씨 자리를 보고 사귄 적 없어요. 말은 다 잘해.
그리고 돈봉투로 사람을 돌려보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좀 잘못하신 겁니다. 김명자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뭐? 제가 3년 동안 진수 씨 옆에서 한 것들은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원금이요? 이자요? 이걸로는 택도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김명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눈가에 핏줄이 섰어요. 그 얼굴에서 채우는 이제 어떤 말이 나올지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나온 건 말이 아니었어요. 손이었습니다. 김명자의 손이 번개같이 뻗어나왔어요. 채윤의 머리카락이 통째로 잡혔습니다. 당겨졌어요. 조심스럽게 빗어내린 머리가 한순간에 흐트러졌습니다. 목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채윤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이 어린 것이 놔주세요. 우리 아들 꼬셔서 내 맘대로 써먹으려고 했지? 내가 있는 한 어림도 없어. 김명자의 손이 흔들릴 때마다 채윤의 머리가 흔들렸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인지 고통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어요. 김명자의 시선이 진수에게로 꽂혔습니다. 진수야, 너 애미냐, 인연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지금 당장. 방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어요. 진수가 굳어 있었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어요. 손이 테이블 위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채윤은 그 모습을 보았어요. 고통 속에서도 눈을 떼지 않고 보았습니다. 말해줘. 제발. 엄마지. 진수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당연히 엄마지. 왜 그래? 엄마 말대로 할게. 방 안에서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채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머리채를 잡힌 채로 그냥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기력도 없었고 닦고 싶지도 않았어요. 3년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편의점 도시락을 사다 날랐던 밤들. 시험이 코앞인데 패닉 상태에 빠진 그를 전화 붙들고 달랬던 새벽들.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와서 때려치우겠다고 했을 때 설득해낸 그 긴긴 밤. 자신의 일과 그의 공부 사이에서 한 번도 눈 찡그리지 않았던 그 시간들. 그걸 고른 건 채윤 자신이었어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그러나 이 남자만큼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배신감이 이런 거구나. 채윤이 낮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김명자가 여전히 손을 풀지 않은 채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직도 뭔 소리야? 빨리 나가지 못해? 어머님. 채윤이 천천히 그 손목을 잡았어요. 잡아서 힘으로 뜯어냈습니다. 김명자가 뒤로 한 발 밀렸어요. 천천히 받을 거예요. 채윤이 테이블 위에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자까지 확실하게.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봉투를 들어 진수의 얼굴을 향해 던졌어요. 탁! 봉투가 진수의 가슴팍을 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진수가 멍하게 채윤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 속에 당혹감이, 어쩌면 죄책감 같은 게 스치는 것도 같았습니다. 채윤은 그 눈을 더 이상 마주치지 않았어요.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어깨를 폈어요. 등을 돌렸습니다. 고급 한정식당의 출입문이 열렸어요. 차가운 바깥 공기가 채윤의 얼굴로 밀려들었습니다. 박채윤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어나갔어요. 그 뒷모습은 무너진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꼿꼿했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로,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채로 그 여자는 걸었어요. 복수는 소리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걸어 나오는 사람이 하는 것이었어요. 봄비가 그쳤습니다. 채윤이 한정식당을 나왔을 때 하늘은 이미 먹구름을 삼키고 어둑해져 있었어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신경도 쓰지 않았던 바람이 이제는 뺨을 파고들었어요. 채우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걸었어요. 구두굽이 보도블록에 닿을 때마다 딸깍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만 들렸어요. 차 소리도 사람 소리도 다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한 블록을 걸었어요. 두 블록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채우는 멈췄어요. 골목 모퉁이였습니다. 낡은 편의점 간판이 붉게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 채우는 핸드백을 꼭 쥔 채 서 있었어요. 숨을 쉬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었어요. 그런데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꽉 찬 것 같았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번엔 닦았어요. 손등으로 거칠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또 흘렀어요. 또 닦았습니다. 그걸 몇 번 반복하다가 채우는 혼자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3년이었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는데 그걸 고른 건 자신이었으니까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진수라는 남자를 믿었고 그 믿음이 채운 자신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니 원망할 대상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고른 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남자는 M이냐 인연이냐 그 한마디 앞에서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엄마지. 왜 그래? 엄마 말대로 할게. 채우는 눈을 감았어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속에 맴돌았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어요. 3년이 통째로 구겨지는 소리였습니다. 아끼던 것을 바닥에 내팽개쳐 밟아버리는 소리였어요. 후회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시간들은 후회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가슴이 이렇게 쓰린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채우는 다시 한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번엔 꾹 눌러서 제대로 닦았어요.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것으로 해결될 일은 없었어요. 채우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한 이름 위에서 멈췄어요. 아버지. 전화벨이 2번 울렸어요. 채윤아. 낮고 묵직한 목소리였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어딘가 안심이 되는 목소리였어요. 채윤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응, 말해. 밥은 먹었어? 평소와 똑같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평범한 한마디가 채윤의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눈물이 또 차올랐어요. 채윤은 황급히 코를 훌쩍였습니다. 아버지, 왜 울어? 아니에요. 아버지, 저 오늘 결혼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전화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야? 물음표가 아니었어요. 마침표였습니다. 채윤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고급 한정식당에서 예비 시어머니를 만난 것, 자리에 앉지도 않고 봉투를 던진 것, 헤어지라고 한 것, 그리고 아버지, 저 살면서 머리채 처음 잡혀봤어요. 말하다가 목이 메었어요. 머리채를요. 식당에서 진수 엄마가 제 머리를 잡고 흔들었어요. 전화 너머에서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채윤은 계속 말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래도 끝까지 말했습니다. 진수가 외면한 것도 M이냐 인연이냐 선택하라는 말에 단번에 엄마를 선택한 것도, 그래서 봉투를 그 얼굴에 던지고 나왔다는 것도 다 말하고 나니 숨이 좀 쉬어졌어요. 아버지, 저 진짜 잘 나온 거 맞죠? 채윤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웃음을 머금고 있었어요. 울다가 웃는 목소리였습니다. 전화 너머의 한고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채윤은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숨소리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조용했지만 무거웠어요. 평소에 한고수가 분노할 때 나는 그 침묵이었습니다. 폭발하기 직전의 고요함. 채윤은 그걸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채윤아, 네, 집에 와. 그게 전부였어요. 한고수의 집은 성북동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지만 내부는 달랐어요. 넓고 조용했습니다.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고 서재에는 책이 가득했어요.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지만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묵직한 무언가가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한고수 회장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70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등이 굽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꼿꼿했고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손에는 찻잔이 들려 있었는데 채윤이 들어서는 순간 그걸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채윤이 소파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잠깐 서로를 보았습니다. 다쳤어? 한고수가 먼저 물었어요. 아니요. 머리가 좀 아프긴 한데. 보여봐. 아버지, 괜찮아요. 진짜로요. 한고수의 눈이 채윤의 헝클어진 머리카락 쪽으로 갔습니다. 채윤은 손으로 머리를 매만졌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눈을 보면 또 울 것 같았으니까요. 아버지한테 걱정 끼쳐서 미안해요. 걱정 얘기를 왜 해? 3년 동안 제가 고른 사람이잖아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걱정하셨는데 저만 믿는다고 했으니까. 채윤아. 네. 지금 미안하다는 말 할 때야? 한고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채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 딸 머리채를 잡아? 식당에서? 한 글자 한 글자가 무거웠어요. 분노가 눌러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 이 목소리가 나오면 한고수 회장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를 피했어요. 그 목소리의 무게를 알았으니까요. 채윤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사실 한고수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이진수나 그 어머니 김명자는 알지 못했어요. 채윤이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진수가 채윤에게 먼저 고백했을 때부터 사귀는 내내 채윤은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덕에 잘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으로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게 채윤의 방식이었어요. 한고수 회장, 한고수그룹 회장, 부동산 자산만 수조 원에 달하는 재벌, 전국에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이름. 그 사람의 늦둥이 외동딸이 박채윤이었습니다. 금지옥엽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였어요. 한고수는 40이 넘어 얻은 외동딸을 손에 들면 날아갈까, 땅에 놓으면 밟힐까 그렇게 키웠습니다. 오냐오냐 키운 탓에 채윤이 무엇을 선택하든 믿어주었고 남편감도 본인이 고르겠다고 하자 두 말 없이 그러다고 했어요. 그 딸이 오늘 식당에서 머리채를 잡혔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한고수 회장은 찻잔을 들었다 놓았어요. 채윤아, 너 이제 그 남자 보고 싶어? 채윤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 어머니 보고 싶어? 아니요. 그럼 됐어. 한고수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채윤은 아버지의 표정을 보았어요.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폭발하거나 날뛰는 분노가 아니었어요. 차갑게 굳어버린 분노였습니다. 그 종류의 분노가 더 무서웠어요. 채윤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고수 회장이 내선 전화를 들었어요. 다 올라와.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5분도 되지 않아 거실 문이 열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하나, 둘, 셋. 채윤은 셌어요. 10명이었습니다. 빗어진 10명이 한고수 앞에 줄을 섰어요. 한고수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진수,
5급 공무원 최종 합격자야. 집이 가구 공장 한다더군. 비리 약점 다 잡아서 내일까지 가져와. 비서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가족 전원이야. 빠지는 것 없이.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비서들이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한고수 회장이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채윤을 보았어요. 표정이 아까보다 조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분노가 방향을 잡았으니까요. 채윤아, 내 아버지. 배고프지? 밥 먹자. 채윤은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아까 식당에서 한 숟가락도 뜨지 못하고 나왔다는 걸 아버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아버지. 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췄어요. 아버지. 응, 고마워요. 한고수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문을 집어들었어요. 채윤은 그 옆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귀 끝이 살짝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채윤은 다시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채윤은 아버지 집 2층 방에 누웠어요. 오래된 방이었습니다. 어릴 때 쓰던 방 그대로였어요. 작은 책상, 낡은 책장,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성북동 밤하늘.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다시 흘러갔어요. 봉투가 날아오던 순간, 머리채가 잡히던 감각, 그리고 진수의 그 목소리. 당연히 엄마지. 왜 그래? 엄마 말대로 할게. 채윤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3년 동안 마마보이인 걸 몰랐다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진수는 채윤 앞에서는 언제나 다정했으니까요. 공부 스트레스로 예민할 때도 채윤한테만큼은 기댔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기대는 게 아니라 의지하는 거였어요. 채윤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채윤이 있으면 편한 거였습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오늘이 오기 전까지 몰랐어요. 자책했습니다. 조금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후회할 시간에 앞을 보는 편이 나았어요. 채윤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켰어요. 진수한테서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문자 2개, 부재중 전화 1개. 채윤아, 미안해. 나도 놀랐어. 일단 얘기 좀 하자. 채윤은 그 문자를 보았어요.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껐어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한고수 회장이 오후 서재에 앉아 있을 때 비서진이 들어왔습니다. 서류 뭉치를 들고였어요. 밤새 움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고수 회장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이진수, 가족사항, 모친 김명자, 부친 이봉구, 남동생 이진혁 현재 해외 체류 중, 직업사항, 5급 공무원 최종 합격, 임용 예정, 가족사업, 중소가구 공장 운영, 대표 이봉구, 규모 및 재정 상태. 한고수 회장의 눈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채용 관련 사항, 5급 공채 시험 과정에서 외부 청탁 정황 있음. 면접 단계에서 타응시자 대비 점수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정황. 금품 수수 가능성. 한고수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있어? 예, 회장님. 가족회사 재정 부분에서도 확인된 게 있습니다. 서류 한 장이 더 올라왔어요. 한고수 회장이 받아들었습니다. 읽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재 안은 조용했어요.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고수 회장이 서류를 덮었어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채윤이 일어났어? 힘드셨는지 아직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조용히 해. 한고수 회장이 다시 서류를 펼쳤어요. 딸이 잠든 동안 아버지는 그 집을 박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고수 회장은 돋보기를 꺼내 들었어요. 천천히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돋보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건 옆에 서 있는 비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이봉구, 김명자 부부가 운영하는 가구 공장. 경기도 외곽에 자리 잡은 중소규모의 공장이었습니다. 설립한 지 20년이 넘었고 직원은 40명 남짓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족 경영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니 달랐어요. 한고수 회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중장부, 공장 매출의 상당 부분이 장부 밖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신고된 매출과 실제 매출이 달랐습니다. 그 차이만큼의 돈이 어딘가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어요. 조세포탈, 몇 년에 걸쳐 쌓인 금액이었습니다. 한고수 회장은 숫자를 보았어요. 작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또 넘겼어요. 해외 송금 내역. 둘째 아들 이진혁, 현재 유학 중. 매달 일정 금액이 해외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의 출처가 공장법인 계좌였어요. 개인 생활비가 회사 자금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명목은 해외 거래처 관련 비용이었어요. 서류 위에 없는 거래처였습니다. 한고수 회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이게 다야? 아닙니다, 회장님. 수석 비서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채용 관련 건이 있습니다. 서류 한 장이 더 올라왔어요. 한고수 회장이 받아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5급 공채 시험. 이진수 최종 합격. 필기 성적 우수. 그러나 면접 단계에서 이상 정황 있음. 같은 조응시자 대비 면접 점수가 현저하게 높게 책정되었고 점수를 부여한 면접관 중 한 명이 이후 고급 음식점에서 김명자와 동석한 정황이 있음. 결제 내역 존재. 뒷돈. 한고수 회장이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면접관 이름은 확인 중입니다. 오늘 오후 9시 전까지 가능합니다. 채용 비리까지 있어 혼잣말 같았습니다. 그러나 온도가 없었어요. 차갑다 못해 건조했습니다. 한고수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바깥을 바라보았어요. 성북동 언덕 아래로 아침 안개가 걷히고 있었습니다. 생각했어요. 이진수가 5급 공무원 시험에 붙은 건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뒤에서 손을 쓴 결과였어요. 그리고 그 공부를 하는 동안 어머니한테는 생활비를 받고 채윤한테도 돈을 받았습니다. 양쪽에서 받아가며 황제처럼 살았어요. 합격 후에는 채윤을 돈봉투로 내쫓으려 했습니다. 한고수 회장은 창문 앞에서 천천히 뒤를 돌았어요. 가구 공장 세무 쪽 연결해. 예, 회장님. 채용 비리건은 따로. 관련 증거 자료 확보하는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고수 회장이 잠깐 멈췄어요. 해외에 있는 둘째 아들. 자금 흐름 다시 한번 확인해. 법인 자금 빠진 내역 전부. 네. 비서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빠르게. 소리 없이. 한고수 회장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어요. 개의치 않았습니다. 채윤이 잠에서 깬 건 그로부터 1시간쯤 뒤였어요. 눈을 뜨고 잠깐 멍하게 천장을 보았습니다. 낯선 것 같으면서 익숙했어요.
어릴 때부터 보아온 천장이었으니까요. 어제 일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채윤은 눈을 꼭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이불을 걷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았어요. 눈이 살짝 부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울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어요. 세수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찬물로 꼼꼼하게 했어요. 그러자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오니 아버지는 이미 서재에 있었어요. 채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주무셨어요? 응. 들어와. 서재 안으로 들어섰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채윤의 눈이 그 서류 위에서 잠깐 머물렀어요. 뭐예요? 앉아봐. 한고수 회장이 서류 중 몇 장을 골라 채윤 쪽으로 밀었어요. 채윤이 앉아서 집어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표정이었습니다. 조금 읽다 보니 눈썹이 올라갔어요. 이중장부요? 응. 세금도 안 냈어요? 일부러 안 낸 거야. 오래됐어. 채윤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둘째 아들 해외 유학비를 회사 돈으로 냈다고요? 거래처 비용으로 위장해서. 채윤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채용 비리 부분이었어요. 면접관에게 뒷돈을 찔러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채윤은 그 부분을 2번 읽었어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진수가 실력으로 붙은 게 아니네요. 어느 정도 그런 낌새를 느낀 적은 있어요. 말이라기보다 확인이었어요. 그래. 채윤은 잠깐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씁쓸했어요. 3년 동안 제가 옆에서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반쪽짜리였던 거네요. 본인이 합격한 게 아니라. 채윤아. 아니에요, 아버지. 화 안 났어요. 그냥 허탈한 거예요. 한고수 회장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맑았습니다. 어제처럼 눈물이 가득 차 있지 않았어요. 대신 뭔가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고수 회장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채윤이 스스로 답을 찾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채윤은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세무조사 넣으시려고요? 생각 중이야. 채용 비리는요? 증거 더 모아야지. 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를 다시 한번 훑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알고 싶어요. 다 알고 싶어요. 진수가 어떤 집 사람인지, 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저 3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한고수 회장이 채윤을 보았습니다. 알면 힘들 수도 있어. 이미 힘들었어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고수 회장은 잠깐 딸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한고수 회장의 지시가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가구 공장 쪽이었습니다. 세무 당국과의 연결은 한고수 회장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직접 손을 대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집된 자료들이 적절한 경로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이중장부, 조세 포탈, 법인 자금 유용, 서류가 충분했습니다. 세무조사가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다음은 채용 비리였습니다. 면접관의 이름이 오후 늦게 확인됐어요. 비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공무원 신분입니다. 현직이고요. 금품 수수 정황은 영수증과 목격자 진술로 확보 가능합니다. 한고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행해. 이진수 본인의 합격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야. 수석 비서가 잠깐 멈칫했어요. 이진수 본인은 알고 한 건지 모르고 한 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고수 회장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한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본인이 받아야지. 그 집에서 깨끗한 사람이 어딨어. 비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채유는 그날 늦은 오후 아버지 집 정원에 나와 앉아 있었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정원 구석에 심어진 목련이 봉우리를 맺고 있었어요. 아직 피지 않은 봉우리였습니다. 단단하게 오므린 채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채유는 그걸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진수한테서 연락이 또 와 있었습니다. 문자 3개, 부재중 전화 2개. 채유나, 어젯밤에 잠 못 잤어. 진짜 미안해. 엄마가 그러면 안 됐는데. 나도 말렸어야 했는데. 연락 좀 줘. 얘기하자. 채유는 그 문자들을 읽었어요. 말렸어야 했는데. 머리채가 잡히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던 그 눈을 생각했습니다. 엄마 말대로 할게 라고 단번에 대답하던 그 목소리를 생각했어요. 채유는 화면을 껐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스스로도 조금 놀라웠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인데, 3년을 함께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제 그 식당에서 이미 끝났나 봤습니다. 그 한마디에 당연히 엄마지. 왜 그래? 채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원을 한 바퀴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아직 차가웠지만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뭔가 섞여 있었어요. 따뜻한 것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서재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였습니다. 그래, 그쪽으로 넘겨. 자료는 충분해. 짧은 침묵. 해외 자금은 환율 변동으로 묶이게 되면 자동으로 문제 생겨. 기다려. 또 침묵. 서두르지 마.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하는 게 더 확실한 거야. 채유는 서재 문 앞에 잠깐 서 있었어요. 천천히 하면 돼. 아버지의 말이 귓속에 남았습니다. 채유는 그 말을 속으로 한번 되풀이했어요. 그리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어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적었습니다. 이진수 채용 비리, 가구 공장 이중 장부, 조세 포탈, 법인 자금 유용, 해외 자금. 적으면서 정리했어요. 머릿속에서 흐릿하던 것들이 한 줄씩 선명해졌습니다. 채유는 그것들을 바라보았어요. 이자까지 갚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그 식당에서 봉투를 들고 말했어요. 천천히 확실하게 받을 테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내뱉은 말이었어요.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냥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트를 보고 있자니 진짜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채유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목련 봉우리가 보였습니다. 아직 오므린 채였어요. 기다려. 채윤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채윤 자신도 몰랐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가구 공장에 세무조사가 들어간 건 조용한 평일 오전이었어요. 세무조사관들이 공장 입구에 나타났을 때 이봉구는 사무실에서 거래처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통화를 끊었어요. 조사관들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봉구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김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세무조사 나왔어. 전화 너머에서 김명자가 소리를 질렀어요. 뭐? 갑자기 왜? 잘못된 거 아니야? 일단 와봐. 김명자가 달려왔습니다. 조사관들은 이미 창고와 사무실을 들어가고 있었어요.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이봉구와 김명자는 사무실 복도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명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중 장부가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법인 통장에서 진혁이 유학비가 나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이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이봉구가 낮게 물었어요. 김명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더 나쁜 소식이 왔어요. 이진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공무원 채용 관련 기관이었어요. 채용 과정에 이상이 발견되어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진수는 통화를 마치고 한동안 핸드폰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있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김명자는 세무조사 소식으로 이미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엄마, 왜? 나 채용조사 나왔어. 김명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굳다 못해 돌처럼 딱딱해졌어요. 뭐라고? 면접 점수 관련이래. 조사 들어온다고. 김명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말도 안 돼. 그쪽은 안 들키게 해놨는데. 엄마, 진짜 확실하게 해줬어야지. 이게 뭐야. 진수가 처음으로 소리를 높였어요. 그거 걸리면 나 어떻게 되는지 알아? 김명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진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소파 쿠션이 그의 무게를 받았어요.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합격을 위해 3년을 공부했어요. 하루 18시간을.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어머니가 어설프게 손을 썼다고 생각하자 짜증이 났습니다. 그게 지금 걸렸다는 것을. 진수는 눈을 감았어요. 해외에 있는 이진혁에게 연락이 닿은 건 이틀 뒤였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집에 일이 생겼으니 연락하라고. 진혁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상황을 파악했어요. 세무조사, 공장 통장 묶일 수 있음. 당분간 송금 어렵다. 진혁은 전화를 끊고 주머니를 뒤졌어요. 남은 돈을 확인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번 달 기숙사 비용은 겨우 냈지만 다음 달이 문제였습니다. 생활비도 없었어요.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친구에게 잠깐 빌릴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았어요. 난처하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진혁은 기숙사 방 안에 앉아 있었어요. 낯선 나라의 낯선 방이었습니다. 창밖에 바람이 불었어요. 짐을 싸야 하나 아니면 어떻게든 버텨야 하나. 어느 쪽도 답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채유는 그날도 아버지 집 서재 옆 작은 방에서 노트를 펼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적고 지우고 다시 적었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채윤아, 네 아버지. 가구 공장 세무조사 들어갔어. 오늘. 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한고수 회장이 들어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채용 비리 조사도 시작됐고, 그럼 진수는요? 합격 취소 가능성 있어. 조사 결과 나와봐야 알지만. 채윤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복잡한 감정이 있을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어요. 아버지, 응, 저 이거 끝까지 보고 싶어요. 한고수 회장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직접 하고 싶다는 거야? 아버지가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하고 싶어요. 채윤아, 너 지금 감정적인 거야? 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어제 식당에서 봉투 던질 때가 감정적인 거였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한고수 회장이 잠깐 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맞았어요.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맑았어요. 단단했습니다. 뭘 하고 싶은데. 채용 비리 증언 제가 직접 모을게요. 진수 옛 연인이니까요.
그 과정에서 제가 들은 것들도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한고수 회장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 알아요. 그쪽에서 알면 막으려 할 거야. 알아요, 아버지.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한고수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해봐. 방을 나가면서 문 앞에서 한 번 멈췄어요. 채윤아. 네. 다치지 마. 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채윤은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이자까지 확실하게 그 말을 적었습니다. 밑줄을 그었어요. 전화가 온 건 어느 목요일 오전이었어요. 채윤의 핸드폰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떴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보통은 받지 않는 편이었지만 그날은 왠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채윤 씨죠? 여자 목소리였어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군지 채윤은 금방 알아차렸어요. 진수 어머니 김명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맞았어요. 김명자였습니다. 그런데 달랐어요. 지난번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기세가 빠진 목소리였어요. 세무조사가 들어간 이후의 목소리였습니다. 맞는데요. 저 진수 어머니예요. 채윤은 잠깐 말이 없었어요. 네. 한번 만나야 할 것 같아서요. 저희 남편도 같이요. 할 말이 있어요. 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목련이 피어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 봉우리였던 게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어디서요? 편하신 대로 잡아주세요. 채윤은 잠깐 생각했어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버지 서재로 내려갔어요. 한고수 회장은 서류를 보다가 채윤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수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요. 만나자고요. 그럴 줄 알았어. 한고수 회장이 서류를 덮었어요. 뭐라고 했어? 장소 정해서 연락한다고요. 같이 나가자. 채윤이 잠깐 멈칫했어요. 아버지가요? 응. 그 사람들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면 알아도 돼. 이제 한고수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알게 해야지. 채윤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어요. 차분했습니다. 화가 나 있으면서도 조용했어요. 결정이 이미 끝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소는 강남의 조용한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채윤이 먼저 들어와 앉았어요. 한고수 회장은 채윤 옆에 앉았습니다. 비서 2명이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 자리를 잡았어요. 약속한 시간이 됐습니다.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김명자와 이봉구였습니다. 김명자는 지난번보다 표정이 달랐어요. 그때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기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세무조사가 들어간 뒤 잠을 못 잔 게 티가 났어요. 이봉구는 키가 작고 마른 남자였습니다. 조용해 보였어요. 점잖은 척하는 사람 특유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테이블 앞에 서서 채윤과 한고수 회장을 보았어요. 김명자의 눈이 한고수 회장 쪽으로 갔습니다. 이분은요? 채윤이 대답했어요. 제 아버지예요. 김명자가 한고수 회장을 훑어보았습니다. 잘 차려입은 노인이었어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만 김명자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봉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난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감입니다. 점잖게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낮게 깔았어요. 어른스럽게 굴려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공장에 세무조사가 들어온 게
이쪽이랑 관련이 없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채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조사 안 받을 만큼 깨끗하다고는 못하지만 타이밍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일이 있고 난 뒤에 바로 이봉구가 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쪽에서 어떻게 손을 쓴 거라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희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목소리는 점잖았지만 내용은 협박이었어요. 채윤은 테이블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분했어요. 그 옆에서 한고수 회장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봉구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채용 건도 마찬가지예요. 그쪽에서 제보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이 3년 동안 공부한 거 다 알잖아요. 김명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세무조사로 눌려있던 기세가 막상 마주 앉으니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쪽 딸이 우리 아들 곁에서 3년 동안 다 들여다봤겠지. 그걸로 신고한 거 아니에요? 그게 스파이지 뭐야. 채윤이 입을 열려고 했어요. 그런데 김명자가 먼저였습니다. 아니, 이 아저씨는 뭐예요? 한고수 회장을 향해 말했어요. 딸 옆에 아버지가 왜 와요? 딸 혼자 못 나와요? 우리는 당사자끼리 얘기하러 온 건데. 한고수 회장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김명자가 계속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당신 딸이 우리 아들 3년 옆에서 뒷바라지 했다 해도 그게 결혼을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쪽이 먼저 좋아서 한 거잖아. 그걸 왜 우리가 감당해야 해요? 이봉구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잠깐. 아니, 내가 할 말은 해야지. 김명자가 이봉구를 흘겼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채용과 한고수 회장 쪽을 향했어요. 지금 이게 전부 그쪽이 벌인 거잖아요. 우리 집안이 이 지경 된 게 세무조사, 채용조사 다 그쪽이 한 거잖아. 그 책임 누가 져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우리가 입은 물질적 피해, 정신적 피해 보상 받아야 해요. 소송 준비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다 따질 거야. 이봉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습니다. 사과하세요. 그쪽에서 먼저 잘못한 거 인정하고 사과하면 저희도 수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대로면 법정에서 보자는 거예요. 채윤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처음부터 사과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압박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역공이었어요. 채윤은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그때 김명자가 핸드백을 뒤졌어요. 그리고 알아둬요. 우리 오빠가 검찰 부장이에요. 어디 법대로 해봐요. 누가 이기나.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과시하듯이. 우리 오빠한테 전화 한 통이면 이쪽이 더 힘들어지는 거 알아요? 라운지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한고수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처음으로 김판조 부장 말하는 겁니까?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김명자가 눈을 깜빡였어요. 맞는데. 알아요? 한고수 회장이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어제부로 소환됐어요. 네. 비리가 좀 많더군요. 곧 옷 벗을 겁니다. 김명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뉴스 안 봤어요? 한고수 회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왔을 텐데. 김명자의 눈이 흔들렸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검색했어요. 화면을 들여다보는 김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이봉구가 그 얼굴을 보았어요. 여보, 왜 그래? 오빠가. 김명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한고수 회장이 이봉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과하러 오신 줄 알았는데. 이봉구가 입을 다물었어요. 아닌가 봐요.
한고수 회장의 목소리는 끝까지 조용했습니다. 높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지난번에 제 딸 머리채를 잡으셨더군요. 식당에서 이봉구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사과는 어디 갔습니까? 김명자가 입술을 달싹였어요. 그건 그때는 제가 좀 흥분이요. 한고수 회장이 그 말을 받았습니다. 내 딸이 3년 동안 옆에서 뒷바라지한 게 흥분할 이유가 됩니까? 그게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셨어요.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차갑게 내리눌렀습니다. 김명자가 할 말을 잃었어요. 이봉구가 자리에서 조금 몸을 빼는 게 보였습니다. 한고수 회장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어요. 나야. 그건 처리 잘 부탁해. 짧았습니다. 끊었어요. 상대가 누군지 김명자와 이봉구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통화가 끝나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봉구가 그걸 느꼈습니다. 등에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한고수 회장이 비서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멀찍이 앉아있던 비서 2명이 바로 일어나 다가왔어요. 탈탈 털어. 먼지 하나 지나치지 말고. 비서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회장님. 회장님. 그 2글자가 라운지 안에 떨어졌어요. 김명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봉구의 얼굴이 굳었어요. 회장님. 이 노인이. 당신이. 누구예요? 김명자가 간신히 물었어요. 한고수 회장이 김명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딸한테 봉투 던지고 머리채 잡은 사람한테 소개할 이유는 없을 것 같군요. 김명자의 입이 열렸다 닫혔어요. 이봉구가 옆에서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는 게 보였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한고수? 한고수 그룹.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채유는 2 사람의 얼굴이 변하는 걸 바라보았습니다. 김명자의 기세가 꺼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큰 소리 치던 그 목소리가 어디 갔는지 없었습니다. 이봉구는 아예 말이 없었어요. 점잖은 척하던 표정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채유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2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식당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이자까지 받겠다고요. 천천히 확실하게. 김명자가 채윤을 보았어요. 법원 언제든지 오세요. 부르시면 나갑니다. 채윤이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물질적 피해, 정신적 피해 얘기하셨는데 저도 청구할 게 있거든요. 그쪽이 먼저 계산하고 싶으시면 법원에서 보자고요. 김명자가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윤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가요. 한고수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장 재킷을 가다듬었어요. 2 사람에게 시선 한 번 주지 않고 채윤과 나란히 라운지를 걸어 나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바깥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채윤이 눈을 살짝 찡그렸어요.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었어요. 2 사람이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채윤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강남 거리가 흘러갔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달리고 봄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됐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 거리였어요. 아버지. 응. 고마워요. 한고수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고맙긴 뭐가. 그 라운지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짐승만도 못한 짓이라고요. 그 말 듣는데 저 울 뻔했어요. 울었어? 참았어요.
한고수 회장이 잠깐 채윤을 보았어요. 그러고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잘했어. 채윤이 입술을 꾹 눌렀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까 라운지에서도 참았고 지금도 참았어요. 울고 싶었지만 울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차가 달렸어요. 라운지에 남겨진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명자는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어요. 검색창에 한고수 그룹을 쳐놓고 그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부동산 자산, 계열사, 이름, 사진, 방금 앞에 앉아있던 노인. 여보, 이봉구가 낮게 말했어요. 우리 큰일 났어. 김명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소환됐어요. 공장에 세무조사가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채용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뒤에 지금 알고 보니 한고수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 딸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식당에서 김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봉구가 말했어요. 진수한테 전화해야겠어. 뭐라고 해? 모르겠어. 그냥 전화는 해야지. 김명자는 핸드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한고수 그룹. 그 이름이 화면 위에서 빛났습니다. 그날 저녁 한고수 회장의 집으로 돌아온 채윤은 방에 올라가 앉았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자까지 확실하게. 그 아래에 새로 적었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가구 공장 조사가 결과를 내야 했고 채용 비리건도 마무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진수가 법정에 서는 것도 보아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복수는 소리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걸어 나오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며칠 전에 생각했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오늘 라운지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은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람도 아버지였습니다. 채윤은 노트를 덮었어요. 창밖에 저녁이 오고 있었습니다. 세무조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였어요. 조사관들이 공장 사무실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이봉구의 이름으로 된 계좌가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중 장부에서 드러난 금액이 상당했어요. 신고된 매출과 실제 매출의 차이, 그리고 수년에 걸쳐 쌓인 탈루 금액.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자 공장 운영은 사실상 멈춰버렸습니다.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납품 계약을 보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무조사 소식이 이미 업계에 퍼졌던 것이었어요. 이봉구가 전화를 받고 전화를 끊고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을 때마다 표정이 굳어갔어요. 직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이 제때 나올 수 있겠느냐고 조용히 물어보는 직원들이 생겼어요. 이봉구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김명자는 하루 종일 핸드폰을 들고 살았습니다. 오빠에게 전화를 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답이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문은 나빴어요. 소환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오래된 비리가 터져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김명자는 그 소문들을 들으면서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라운지에서의 일이 자꾸 떠올랐어요. 회장님, 비서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한고수 회장. 그 이름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숫자들. 자산 규모, 계열사 수, 업계에서의 위치. 그 사람의 딸 머리채를 잡았어요. 식당에서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떨쳐내려 해도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냥 진수 남자친구였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어요. 알았더라면. 김명자는 그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았더라도 달라졌을 것 같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알았더라면 애초에 그 자리에 그렇게 나가지 않았을 것이라서였습니다. 그게 더 솔직한 생각이었어요. 이진혁의 상황은 더 나빴습니다. 공장 계좌가 묶이면서 해외 송금이 완전히 끊겼어요. 매달 들어오던 돈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잠깐 늦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더니 사정을 들었습니다. 세무조사, 계좌 동결. 이진혁은 전화를 끊고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에게도 소식이 퍼졌습니다. 김명자의 오빠가 검찰에 소환됐다는 것, 가구 공장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 이진수의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 하나하나 따로 떼어놓으면 각각의 일이었지만 한꺼번에 터지니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졌어요. 고위직에 있던 친척 중 한 명이 먼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왕래하던 집안에서 연락이 줄었어요. 김명자가 수십 년간 공을 들여 쌓아온 인맥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봉구는 말이 없었어요. 밥을 먹다가도 그냥 수저를 내려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보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새벽에 잠을 못 이루고 거실에 나와 앉아 있는 날이 늘었습니다. 김명자는 그 모습을 보다가 말을 걸었어요. 여보, 어떻게 할 거야? 이봉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그냥 있을 거야? 어떻게 하게? 뭔가 해야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 당하긴 뭘 당해. 이봉구가 낮게 말했어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조사가 들어오는 거지. 그걸 당한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야. 김명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여보, 나 하나만 물어볼게. 이봉구가 김명자를 바라보았어요. 진수 면접, 당신이 손 쓴 거 진수가 알고 있었어? 김명자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몰라도 되는 거지. 알고 있었어? 아들 합격시키려고 한 건데 뭐가 문제야? 이봉구가 더 묻지 않았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진수는 그 집에서 폐인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채용조사 통보를 받은 뒤로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때 먹지 않았어요. 방 안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다가 침대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 앉았다가 반복했습니다. 합격을 위해 3년을 공부했어요. 진짜로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 18시간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그 시간 동안 스스로에게 투자했다고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뒤에서 손을 썼다는 것은 알고 싶지 않았어요. 어렴풋이 느꼈지만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과가 눈앞에 있었어요. 합격 취소 가능성, 그리고 채윤. 진수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윤한테 연락을 몇 번 했지만 답이 없었어요. 문자를 읽었는지 확인도 되지 않았습니다. 차단된 건지 그냥 안 보는 건지도 몰랐어요. 그날 식당에서 자신이 한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당연히 엄마지. 왜 그래? 엄마 말대로 할게. 진수는 눈을 감았어요. 그 말이 잘못된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앞에서 다른 선택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화내면 수그러드는 게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게 습관이었습니다. 병이었어요. 그걸 알면서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김명자가 진수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진수야. 왜? 들어가도 돼?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진수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째 씻지 않은 것 같았어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눈이 퀭했습니다. 김명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진수는 의자에 걸터 앉았어요. 두 사람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김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진수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몰라. 그냥 이렇게 있을 거야? 몰라고. 김명자가 잠깐 뜸을 들였어요. 채윤이한테 연락해봐. 진수가 눈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연락해서 만나봐. 그쪽에서 손 쓴 거잖아. 채용 비리도 세무조사도 그의 아버지가 한고수 회장이야. 진수가 표정이 굳었어요. 알아. 그러면 채윤이 만나서 얘기해봐. 지금이라도 다시 잘 되면 아버지가 이 상황 풀어주지 않겠어. 그분 마음 먹으면 다 되는 분이잖아. 진수가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엄마, 그러니까 다시 사귀라는 소리야. 그게 아니라 집안 살리려고 채윤이한테 붙으라는 소리잖아. 김명자가 살짝 눈을 피했어요. 그래도 너 채윤이 좋아하지 않았어? 3년을 사귀었는데. 진심이 아니었어? 엄마. 진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식당에서 엄마가 한 짓 알아? 내가 뭘? 채윤이 머리채 잡았잖아. 그게 말이 돼? 그때는 내가 흥분해서 엄마 때문에 나도 망했어. 진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채용 비리. 엄마가 손 쓴 거잖아. 내가 시험 준비하는 동안 몰래 그런 짓을 했잖아. 그게 걸린 거잖아. 너 잘 되라고 한 건데. 잘 되라고 한 게 비리야, 엄마. 방안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김명자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래도 지금 어떻게 할 건데?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 진수가 창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바깥이 보였습니다. 봄 햇살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채윤이한테 연락할게. 낮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집안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 애한테 진짜로 미안해서 하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해. 엄마가 따라가 줄 테니 걱정 말고. 김명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진수는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수는 어머니의 말과 자신의 말 중에 어느 쪽이 더 진심인지 진수 자신도 정확히는 몰랐어요. 채윤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얘기 좀 할 수 있어? 미안하다고 하고 싶어? 채윤은 그 문자를 읽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어디서? 약속 장소는 채윤이 정했습니다. 집 근처 조용한 카페였어요. 크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통유리 창문이 있어서 바깥이 훤히 보이는 자리였어요. 채윤이 먼저 들어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 아이 손을 잡고 걷는 부부, 이어폰을 꽂고 빠르게 걷는 젊은 사람들. 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채윤은 그걸 바라보다가 카페 맞은편 골목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멈췄어요. 골목 모퉁이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어요. 큼직한 선글라스였습니다. 머리에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어요. 체형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채윤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김명자였습니다. 변장이라고 하기에 너무 티가 났어요. 모자와 선글라스를 썼지만 그 체형, 그 서 있는 자세가 며칠 전 호텔 라운지에서 본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채윤은 아무 표정도 내지 않았어요.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어요.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진수가 들어왔어요. 며칠 만에 씻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머리를 빗었고 깔끔한 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눈밑이 어두웠고 볼이 빠진 것 같았어요. 채윤을 발견하고 걸어왔습니다. 채윤아. 자리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마주 보았습니다.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와줘서 고마워. 채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렸어요. 미안해. 그날 식당에서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야 했는데. 채윤이 머리채 잡는 거 보고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그냥 있었잖아. 그게 미안해. 채윤은 진수를 바라보았어요. 진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나 요즘 자꾸 내가 생각나. 진짜야. 3년 동안 옆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끝내면 안 될 것 같아.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진심처럼 들렸어요.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나 진짜로 하고 싶어. 엄마한테도 얘기할게. 이번엔 내가 제대로 할게. 채윤은 잠깐 진수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골목 모퉁이, 선글라스와 모자를 쓴 사람,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채윤은 다시 진수를 보았습니다. 진수야. 응. 엄마랑 왔어? 진수의 눈이 흔들렸어요. 무슨 소리야? 저기 골목에 서 있는 사람. 채윤이 창밖 쪽으로 눈을 살짝 향했어요. 선글라스 쓰고 모자 쓴 사람. 진수가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눈을 피했어요. 그게 답이었어요. 채윤은 잠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쓴 웃음이었습니다. 사과도 엄마랑 와서 하는 거야. 낮게 말했어요. 그 식당에서 머리채 잡힐 때도 엄마 눈치 봤고, 지금 사과하러 올 때도 엄마랑 왔고, 아니야, 그게 마마보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채윤이 아메리카노 잔을 들었어요. 3년 동안 몰랐어. 나만 몰랐나 봐. 채윤아, 그게 아니라. 진수야. 채윤이 진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랑 결혼 안 해서 나 새 인생 얻었어. 진수가 굳었어요. 채윤이 손에 든 아메리카노 잔을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검은 커피가 진수의 얼굴과 셔츠로 쏟아졌어요. 윽! 진수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셔츠를 잡았어요. 커피가 흘렀습니다.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을 보았어요. 채윤은 아메리카노 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핸드백을 들었어요. 법원에서 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수가 채윤을 불렀어요. 야, 채윤아. 잠깐만. 채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나왔어요.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골목 쪽을 한번 보았어요. 선글라스와 모자를 쓴 사람이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채윤이 나오자 그 사람이 움찔했어요. 채윤은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선글라스 너머로도 그게 느껴졌습니다. 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지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골목을 지나치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골목에 서 있던 김명자는 채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카페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수가 커피를 뒤집어 쓴 채 앉아 있는 모습은 창문 너머로 보였어요. 채윤이 카페를 나올 때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이 달랐어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어요. 그냥 차가웠습니다. 뭔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김명자는 그 눈빛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채윤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채윤의 머리카락이 살짝 흩날렸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끝까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채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고수 회장이 서재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채윤이 핸드백을 소파 위에 내려놓았어요. 엄마랑 왔더라고요. 변장하고 골목에 서 있었어요. 한고수 회장이 잠깐 채윤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했어? 커피 끼얹었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한고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채윤이 소파에 앉았어요.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응, 저 안 흔들렸어요. 진짜로요. 그 남자 앞에서 단 한 번도. 알아. 근데 이상하게 다 끝내고 나오니까 좀 허탈하기도 하고. 그렇지. 3년인데 그냥 끝이야. 그게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한고수 회장이 소파 맞은편에 앉았어요. 채윤아, 사랑이 끝나는 건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야. 그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을 때. 채윤은 그 말을 들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식당에서 진수가 했던 그 말. 당연히 엄마지. 그 한마디에 3년이 끝났어요. 길게 걸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였어요. 그렇네요. 채윤이 눈을 떴습니다. 이제 진짜 마무리해야 하는 거 남았죠. 응. 법원이요. 한고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올라가면서 멈췄어요. 계단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한고수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감사해요. 진짜로요. 한고수 회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을 집어들었어요. 채윤은 그 옆모습을 보았어요. 귀끝이 빨개졌습니다. 또 채윤이 소리 없이 웃었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방에 들어와 노트를 펼쳤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그 아래줄을 그었습니다. 마지막이 남아 있었어요. 서류가 도착한 건 어느 월요일 오전이었어요. 법원 등기였습니다. 채윤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뜯었습니다. 읽었어요. 채용 비리 관련 고소 접수 확인서였습니다. 채윤이 직접 제출한 서류가 정식으로 접수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접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한번 짚었어요. 그리고 서류를 접어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채윤이 이 서류를 준비하는 데 걸린 시간은 보름이었어요. 혼자 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쪽 법무팀이 도왔어요. 그러나 핵심은 채윤이 직접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이진수와 사귀는 동안 들었던 이야기들, 어머니가 면접관을 알고 있다는 말, 합격 발표 직후 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수고했다고 했던 장면.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어요. 이제 와서 보니 전부 퍼즐이었습니다. 채윤은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정리했어요. 날짜를 맞췄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했어요. 이진수의 옛 연인이라는 신분으로 과정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진술서 마지막 줄에 서명하던 날 채윤은 펜을 내려놓으면서 잠깐 눈을 감았어요. 3년이었습니다. 사랑했던 3년, 뒷바라지했던 3년, 그리고 그게 이렇게 쓰이는 3년. 채윤은 눈을 떴어요. 재판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채용 비리 건은 증거가 충분했어요. 면접관과의 금품 수수 정황, 결제 내역, 목격자 진술, 그리고 채윤의 진술서. 퍼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면접관이 먼저 실토했어요. 수사 과정에서 김명자로부터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금품을 받고 이진수의 면접 점수를 높게 책정했다고 진술했어요. 그 진술이 나오는 순간 이진수의 합격은 취소됐습니다. 임용은 없었어요. 3년이 사라졌습니다. 이진수의 3년과 그 옆에 있었던 채윤의 3년이 동시에 사라졌어요. 이유는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가구 공장은 세무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판로 금액이 확정됐습니다. 가산세까지 붙은 추징금이 나왔어요. 이봉구 앞으로 청구서가 날아들었습니다. 공장 운영 계좌가 완전히 묶였어요. 거래처가 전부 떨어져 나갔습니다.
직원들이 하나씩 나갔어요. 20년을 운영해온 공장이 한 달 사이에 텅 비었습니다. 이봉구는 그 빈 공장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청구서, 통보서, 독촉장. 그것들이 쌓여갔어요. 이봉구는 그 서류들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어요. 치울 힘이 없었습니다. 김명자의 오빠 김판조는 결국 옷을 벗었어요. 오래된 비리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단순한 로비가 아니었어요. 수년에 걸쳐 쌓인 것들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고 사직서를 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자리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김명자는 그 소식을 듣고 방 안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한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답이 없었습니다. 그 오빠를 믿었어요. 그 오빠가 있으면 어떻게든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법대로 하면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했어요. 지금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창피했어요. 그 말이 지금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알았으니까요. 친척들 사이에서 이 집안의 이름은 이미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고위직에 있던 친척들이 하나씩 거리를 뒀습니다. 명절에 오가던 연락이 끊겼어요. 오랫동안 왕래하던 집안에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명자가 수십 년간 공을 들여 쌓아온 것들이었어요. 사람이 재산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인맥이 전부라고 했어요. 그걸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맥이라는 것들이 정작 위기가 오니 가장 먼저 사라졌어요. 김명자는 어느 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을 보았어요. 파마 머리가 풀려 있었습니다. 손목에 금팔찌가 없었어요. 팔아야 했으니까요.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볼이 빠졌어요. 그 식당에서 봉투를 던지던 날의 자신이 떠올랐어요. 이자까지 넣었으니까 이거 받고 조용히 헤어져. 그 말이 지금 어떻게 돌아오고 있는지 김명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진혁은 결국 귀국했어요. 비행기 값은 지인에게 빌렸습니다. 기숙사에서 짐을 싸는데 3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동안 다녔던 거리를 마지막으로 한 번 걸었습니다. 낯선 나라의 낯선 거리였지만 그래도 지난 몇 년의 흔적이 있는 곳이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마중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봉구도 김명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올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진혁은 혼자 짐을 끌고 공항을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한국이 낯설었어요. 몇 년 만에 돌아온 고향인데 낯설었습니다. 돌아온 것이 반갑지 않았어요. 이렇게 돌아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집에 들어왔어요. 이봉구와 김명자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는데 반가움보다 어색함이 먼저였어요.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이진혁은 짐을 방 안에 두었어요. 법정은 냉정했습니다. 채용 비리 재판이 진행됐어요. 면접관은 이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명자에게 금품을 받고 이진수의 면접 점수를 조작했다는 진술이 기록에 남았어요. 김명자가 법정에 섰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러나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결제 내역, 목격자 진술, 면접관의 진술, 거기에 채윤의 진술서까지 더해졌어요. 판사가 주문을 읽었습니다. 업무 방해, 뇌물 공여, 공문서 위조 방조, 유죄였어요. 이진수도 법정에 섰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어머니의 청탁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정황이 나왔어요. 완전히 몰랐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직접 금품을 건넨 것은 아니었지만 공모 정황이 인정됐어요. 판사가 주문을 읽었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였지만 정가가 생겼어요. 5급 공무원 임용은 영구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3년을 공부했어요. 하루 18시간을. 그 시간이 전부 없었던 것이 됐습니다. 이진수는 선고를 들으면서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면서 진수는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맑았습니다. 이상하게 맑은 하늘이었어요. 이런 날에 이런 일이 끝난다는 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는 눈을 내리깔았어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채윤이 그 식당을 나오던 날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었어요. 그러나 그 걸음이 채윤의 걸음과는 달랐습니다. 채윤은 꼿꼿했어요. 진수는 그냥 걸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채윤은 그날 법정에 있지 않았습니다. 갈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할 것은 다 했습니다. 진술서도 냈고 고소장도 냈고 증거도 넘겼어요. 법정은 그것들을 가지고 알아서 했습니다. 채윤은 그날 오전 한강에 나왔어요. 봄이 완전히 왔습니다. 강변에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날렸습니다. 강물 위로 꽃잎이 내려앉았어요. 채윤은 걸었습니다. 강변을 천천히 걸었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 동안 모았던 자료들의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진술서, 증거자료 목록, 접수 확인서, 다 처리된 서류들이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이었어요. 채윤이 강가에 멈췄습니다.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한 장씩 꺼냈습니다. 찢었어요. 천천히 한 장씩 찢었습니다. 찢어진 조각들이 손가락 사이에서 흩어졌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조각들이 날렸어요. 강물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한 장 더 꺼냈어요. 찢었습니다. 또 한 장, 또 찢었어요. 마지막 장을 꺼냈습니다. 채윤이 낮게 말했어요. 이자까지 받겠다고 했잖아.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받았어. 마지막 장을 찢었어요. 조각들이 바람을 타고 날아갔습니다. 강물 위로 떨어졌어요. 잠깐 떠 있다가 흘러갔습니다. 채윤은 빈 봉투를 들었어요. 구겼습니다.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그리고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봄 햇살이 강물 위에서 반짝였어요. 벚꽃잎이 또 날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채윤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 식당에서 김명자가 잡았던 머리카락이었어요. 이제 바람에 자유롭게 날렸습니다. 채윤은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쉬었어요. 채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어디야? 한강이요. 데리러 갈게. 아,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기다려. 전화가 끊겼어요. 채윤은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강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기다렸어요. 15분쯤 지났을까요? 검은 차가 강변도로에 섰어요. 창문이 내려왔습니다. 한고수 회장이었어요. 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차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한고수 회장이 운전기사에게 말했어요. 드라이브나 하지. 기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가 강변을 달렸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봄 햇살이 강 위에서 반짝였어요. 벚꽃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길을 달렸습니다. 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한참 달리다가 한고수 회장이 물었습니다. 속이 좀 후련하냐? 채윤이 창밖을 보면서 대답했어요. 네. 거짓말하지 말고. 채윤이 웃었습니다. 진짜 후련해요. 근데 허탈하기도 해요. 이상하게. 그게 정상이야. 그래요? 복수는 하고 나서 허탈한 거야.
그게 사람이지. 채윤이 아버지를 보았어요.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후련해요? 한고수 회장이 잠깐 생각했어요. 딸 머리채 잡힌 거 아직도 속 쓰려. 채윤이 또 웃었습니다. 아버지, 응, 저 아버지한테 사과해야 할 것 같아요. 한고수 회장이 채윤을 보았어요. 뭘? 제가 그동안 너무 제멋대로 살았잖아요. 남자도 제가 골랐고 3년을 그렇게 있었던 것도 제 선택이었고 아버지가 처음부터 걱정하셨는데 저만 믿는다고 밀어붙였잖아요. 그게 사과할 일이야? 아니에요? 한고수 회장이 다시 창밖을 보았어요. 채윤아,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래도 아비가 사과받으려고 걱정하는 줄 알아? 채윤이 입을 다물었어요. 걱정하는 건 내가 잘 됐으면 해서야. 내가 잘못돼서 속상한 거지. 내 말 안 들었다고 화나는 게 아니야. 채윤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 안 울어요. 눈이 그럼 왜 그래? 채윤이 손으로 눈가를 눌렀어요. 아버지 안목 믿을게요. 앞으로는요. 한고수 회장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 소리 들으려고 3년 기다린 것 같네. 낮게 중얼거렸어요. 농담인지 진심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채윤이 웃었어요. 눈물을 참으면서 웃었습니다. 차가 달렸어요. 강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넓었어요. 벚꽃이 날렸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말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이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3년을 모른 척 해준 아버지, 전화 한 통에 비서 10명을 불러 세운 아버지, 법정 가는 날도 물어보지 않은 아버지, 그냥 한강에 데리러 온 아버지. 채윤은 그 옆모습을 슬쩍 바라보았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딱딱했어요.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딱딱한 표정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채윤은 알았어요. 아버지, 또 왜? 사랑해요. 한고수 회장이 헛기침을 했어요. 창밖을 더 열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귀끝이 빨개졌어요. 채윤이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어요. 봄이 깊어가는 강변을 따라 꽃잎이 날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햇살이 강물 위에서 부서졌습니다. 그 여자는 오늘 드디어 다 끝냈어요. 머리채를 잡힌 날로부터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눈물도 흘렸고 이를 악문 날도 있었어요. 그래도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자까지 확실하게 그 말을 지켰어요. 차창 너머로 벚꽃이 날리는 걸 바라보며 박채윤은 처음으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았어요. 사연 속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재미있으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